이렇게 로마 반도 전체를 통일하게 되니까 이제 지중해권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로마가 이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당시 지중해 패권자는 카르타고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진하게 표시된 게 다 카르타고 점령 지역들이에요. 카르타고의 영향이 있던 곳이에요. 이 카르타고 식민지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카르타고 도시는 여기 있어요. 카르타고 도시는 여기 있는데 이 카르타고 식민지는 페니케아인들이 세웠던 식민지예요. 그래서 이 스페인까지도 전부 권한에 들어갔었는데 이 카르타고를 중심으로 해서 이 패권자였는데 이 빨간 게 이제 이태리 반도죠. 로마 반도인데 이 장화 모양이잖아요. 발목까지 오는 긴 부스. 그래서 이태리 반도를 장화에 많이 비유합니다. 근데 장화의 발끝에 있는 이 섬, 이 시칠리 섬이죠. 마피아들이, 미국의 마피아들이 시칠리 출신들이에요. 이 시칠리 섬이 원래부터 가난했었어요. 그래서 이 시칠리 출신들인데 이 시칠리에서 그래도 곡물이 좀 나고 그래서 이 이태리 반도보다는 여기가 곡물 재배가 더 잘 된다 그래요. 그랬는데 이 보시다시피 시칠리 섬의 대부분은 카르타고 영향권 안에 있었는데 시칠리 섬 중에서 로마 이태리 반도 쪽에 있는 일부 지역은 중립이었어요. 저기 카르타고 식민지가 아니었다고. 근데 카르타고에 자꾸만 압력을 받으면서 쳐들어오고 하니까 로마한테 도움의 손길을 펼친 거예요. 이게 이제 모든 전쟁은요, 보시다시피 종전의 패권 국가 카르타고, 그리고 새로 일어난 신흥 국가 로마, 그 사이에서 약소국은 강대국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강대국이 시달리면 그 다음에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요? 두 번째 강대국한테. 그래가지고 로마한테 도움을 청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거든. 로마를 제압을 해야지. 그래서 로마와 저기 카르타고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걸 우리가 제1차 포에니 전쟁이라 그래요. 사실 아직은 카르타고가 더 힘이 막강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초기에는 카르타고한테 상대가 안 돼요. 근데 이 전쟁을 치르면서 로마가 점점 전술을 키워나가죠. 특히 이때는 보시다시피 바다로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해상 전투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노젓는 배죠. 이 지중해는 바다가 잔잔하기 때문에 태평양 대서양 시대 같이 범선이 아니라 큰 돛 달린 배가 아니라 이 노젓는 배예요. 노젓는 배. 그래서 이 노를 3단으로 넣고 그래서 배 높이를 높여서 전투하기 좋게 만들고 이렇게 배를 계속 개량을 해가면서 로마가 이제 힘을 쌓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서로 타협을 하고 이제 전쟁을 마무리를 져요. 그럼 뭐 계속 전쟁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BC 264년부터 241년까지 장장 23년 동안이나 전쟁 관계를 쭉 유지하다가 이제 전쟁에 양국이 다 지치니까 휴전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2차 포에니 전쟁이 일어나요. 이건 뭐냐면 이게 한니발 장군 여러분 알아요? 한니발 장군.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로 쳐들어간 한니발 장군. 이 한니발 장군이 바로 이 카르타고 장군이에요. 한니발은 그러니까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여기 카르타고 여기는 아프리카입니다. 지금 북아프리카, 알제리 북아프리카 지역에. 역사상 최고의 명장이 누구냐 했을 때 시저, 알렉산더, 한니발 이런 사람들이 뽑히는데 이 사람은 동시대 인물들이 서로 싸워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더 최고의 명장인지 가리지 못하는데 불과 2만 5천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2만 명, 보병 2만 명에 기병 6천 명. 15년 동안이나 로마 반도를 유리했네요. 한 번도 로마는 한니발을 이기지 못해요. 한 번도. 그런데 한니발은 로마를 점령을 못해요. 왜 그럴까? 로마를 점령하려고 그러면 도시 로마를 점령을 해야 돼요. 도시 로마를 점령하려면 에워싸야 되는데 에워싸면 후방에서 또 다른 로마군이 들어와. 그걸 막으려면 해상으로 카르타고에서 군대를 보내줘야 되는데 이 카르타고가 정치적인 내분에 쌓여가지고 한니발 저놈한테 만약에 로마를 점령하게 하면 결국 카르타고는 한니발의 수중에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한니발의 정적들이 군대 보내지 못하게 해. 한니발은 외지에 와서
당시 로마는 75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그래요. 군대 갈 수 있는 인구가 75만 명이었다 그래요. 75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군대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은 로마를 상대로 해서 그 남의 나라에 가서 2만 5천 명의 부대를 밖에 안 끌고 한니발이 무슨 수로 그걸 다 지배를 하겠어요. 한니발이 바보가 아니에요. 또 포위를 하면 틀림없이 내 부대가 분산되고 그러면 다른 후방군에 의해서 괴멸당한다. 여기서 군대를 잃으면 보충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번 겨울을 나기 위해서 곡창지대를 들어가가지고 거기를 점령해가지고 식량을 조달받고 겨울을 나. 그리고 봄 되면 이제 또 로마를 공격하고 이제 본국에 보내서 날 도와달라. 본국에서 안 도와줘. 그럼 어떻게 해? 산적짓 하는 수밖에 없어. 약한 지역에 가가지고 또 때려 죽이고 거기 일대에서 식량 조달받고 무려 15년을 이렇게 로마 일대로 돌아다니면서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데마다 이기니까 로마군이 와봐야 다 깨지니까 로마로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5년 후에 결국 한니발이 이제 휴전을 해요. 그리고 돌아가요. 돌아가니까 또 카르타고에서는 점령 못했다고 책임을 묻고 그래가지고 한니발은 끝내 마지막까지 별로 이렇게 카르타고에서 빛도 못 보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렇게 이제 마칩니다. 아무튼 그때 이 전쟁에 졌던 사람이 파비우스 막시무스예요. 근데 이 놀라운 게 로마는 어느 전쟁에서 진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페르시아는 패장은 사형입니다. 왜? 어마어마한 군대를 죽였잖아. 패장은 사형이에요. 근데 로마는 절대 패장을 죽이지 않아요. 그 사람을 그냥 좋은 경험을 한 사람으로 놔뒀다가 다시 그 나라와 전쟁을 할 때는 그 사람을 사령관으로 세워. 왜? 우리 중에 그 나라를 너만큼 하는 사람이 없다. 맞잖아요. 그죠? 그게 로마가 다른 나라한테만 관용한 게 아니라 자기 내 리더한테도 관용해요. 그게 로마가 성공한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3차 이제 또 포에니 전쟁이 벌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결국 지중해에서 패자가 둘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잦은 분쟁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결국 또 다시 이제 3차 포에니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로마가 대승을 하게 되죠.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한테 왜 아프리카누스라는 별명이 붙었냐면 저 사람이 이제 카르타고를 점령했기 때문에 그래요. 카르타고가 아프리카잖아요.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라고 그러는데 스키피오는 사실 한니발한테 계속 졌던 사람이에요. 본토에서 전쟁을 할 때는. 그런데 한니발과 15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한니발의 이제 특징과 카르타고 군의 특징들을 파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이 카르타고가 이제 바닷가에 있는 도시인데 저 성벽을 올라가가지고 해전과 육전 양면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 그 카르타고를 이제 붕괴시키죠. 이때 이제 카르타고가 굉장히 공성전을 잘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유명한 그 수학자 아르키메데스가 카르타고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발명한 수많은 성벽 방어 장비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로마군들이 공격하는 걸 아주 효율적으로 막고 있어서 그래가지고 아주 난공불락이었는데 저걸 이제 마침내 카르타고를 이제 점령을 하죠. 스키피오가.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누스라는 나중에 그 관직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레카 그 유명하죠. 이제 풀었다고. 그래서 이제 이 물 속에서 그 합금에 이제 그걸 찾아내는 그런 이제 난제를 풀고 그랬던 사람이 아르키메데스잖아요. 그래가지고 죽기 직전까지도 이제 문제를 풀고 있었다는데 병사가 모르고 죽였어요. 그 나중에 스키피오가 아르키메데스가 죽었다는 걸 듣고 아뿔싸 정말 귀한 인재를 죽였다. 한탄을 냈다 그러죠. 그리고 이 카르타고를 전부 도시를 불태워버려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그게 이제 지중해 이 스파르타를 물리치고 나서 로마는 이제 지중해 패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전쟁 계속 수십 년 동안 전쟁을 통해서 로마는 성장해 갔지만 이 과정에서 더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당시에는 모든 군인 사람들이 다 군대에 가는
모든 농민들이 다 군대 가는 그런 모병제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군대를 가고 있어요. 군대에 동원되면 전쟁하는 동안은 농토 관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남아있는 자식이나 뭐 또 좀 부유한 사람들은 노비도 좀 있고, 노예도 좀 있고,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관리를 할 수 있지만 아주 자작농, 아주 형편이 어려운 낮은 계급의 자영농일수록 전쟁터에 갔다 오면 집안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엔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이제 노예 상태로 이제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점점 갈수록 이제 빈부격차가 커지고 그렇게 황무지가 된 땅은 결국 누가 사겠어요? 결국 귀족들이 또 사들이는 거죠. 그래서 귀족들의 땅은 점점 늘어나고 일반 자영농들은 점점 무산자로 이제 떨어지고 그 이유가 전쟁을 자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로마라는 사회는 전쟁으로서 강대국이 됐지만 그 결과는 뭐냐면 계급 갈등이 더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생긴 제도가 라티푼디움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라티푼디움이라는 건 뭐냐면 광대한 토지라는 의미의 라틴어예요. 광대한 토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 사회가 반도를 점령하고 이제 지중해 일대를 다 지배해 가면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결국 누가 차지하겠어요? 그 전쟁 지휘관들, 그리고 전쟁에 종사한 군인들한테 나눠주기도 하지만 대토지가 점점 더 귀족들한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참여했던 자영농들은 무산자 계급으로 빠지고, 처음에는 점령한 토지를 국유화시켰어요. 그런데 이 귀족들이 합법적으로 점령한 토지를 임대를 얻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노비를, 자영농 중에 노예가 된 사람 많잖아요. 그 노예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더 경작을 하니까 점점 더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원전 2세기부터 이런 게 심해지면서 대토지 소유제, 소위 말하는 라티푼디움 제도가 로마의 하나의 제도로 확립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자영농들은 농사질 땅도 없고 이 시기에 이게 너무나 심해지니까 평민들 사이에 반발이 많이 생겨나죠. 그래서 개혁을 하자. 어떤 개혁을 하냐? 분명히 법적으로는 귀족이라 할지라도 일정 이상을 임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공유지를 임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전쟁으로 얻은 땅은 공유지가 되는데 국유지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자꾸만 귀족들이 임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민들은 농사질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유 농지 임차의 상한을 정한 거예요. 이런 법을 정하자 한 게 BC 134년에 호민관으로 선출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예요. 나중에 이 그라쿠스 형제래, 나중에 동생도 호민관이 되는데, 그래서 이 티베리우스가 제일 주장한 게 뭐냐면 한 가족당 125헥타르에 해당하는 1006겔룸, 이게 당시 로마의 유겔룸이라는 게 토지 단위였어요. 이거 이상 임차하고 있는 대농의 농지를 자작농에게 재분배해라. 농지개혁을 하자는 거예요.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 한국도 농지개혁을 했고 중국 같은 경우에 농지개혁에 실패해서 공산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들이 독립을 하면서 이 농지개혁이 제일 큰 화두였어요. 원래 공산주의라는 것은 노동자들이 지배하는 곳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조업이 발달하기 전에 노동자들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국민은 농민입니다. 그래서 이 농민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들은 농민을 노동자 편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농지개혁을 단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 민주주의 진영에서는 이걸 막기 위해서 또 농지개혁을 하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대표적으로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농지개혁을 한 거죠. 이렇게 일종의 농지개혁이에요. 이건 어디를 대상으로 한 농지개혁이냐? 점령지를 대상으로 한 농지개혁. 이 농지개혁을 하자. 그거 주장한 거죠. 아주 합리적인 주장이에요, 사실. 뿐만 아니라 영농자금을 국고에서 지불하자. 사실 이거는 이미 법이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귀족들이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법을 어기고 더 많은 땅을 임대했을 뿐이니까. 그런데 두 번째 반대한 거예요. 뭐냐? 사실
자영농들이 농토도 다 없어지고 했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농사를 지려면 돈이 있어야지. 노예를 써야 되고 씨앗도 구해야 되고 관리를 하려면. 그러니까 이 영농 자금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국가에서 지불해 줘야 자영농이 실제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자 그러니까 여기는 반대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당시로서는 굉장히 과격한 주장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귀족 중에도 과격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격파의 똘마니들한테, 클리엔테스들한테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의회에 나가가지고 이제 막 주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의회까지 갈 때 길목에서 이제 싸움을 걸어가지고 살해를 당하죠. 몽둥이로 이제 막 때려 죽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100년 동안 로마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당장은 이제 귀족들이 원로원에서 세운 꼭두각시 호민관으로 당선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동생이 9살 연하의 가이우스가 있었는데 가이우스가 크고 나서 이 다 사람들이 가이우스 그라쿠스를 이제 형처럼 이제 개혁을 하자 그래서 이제 호민관에 당선을 시켜요. 30살이 되기 전에 호민관에 당시돼가지고 호민관이 되자마자 형의 유지를 받아들여서 이 농지법을 또 다시 이제 들고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공물법도 제정을 해요. 이건 뭐냐면 빈민들을 위한 구제 정책이에요. 지금으로서는 당연한 거지만 그때 당시 저는 구제 정책이 없으니까 공물법도 만들겠다. 그리고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공공사업법. 대공황 당시에 미국에서 많이 했던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도로, 다리, 상하수, 항만공사 이런 공공사업을 벌여서 실업자를 구제하겠다. 그 다음에 10분의 1세, 11조라 그러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11조라는 직접세를 귀족들한테 받겠다. 그걸로 이런 재원을 삼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형보다 더한 개혁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엄청 반발을 받았겠죠. 10년의 세월이 있어서 많이 이제 좀 귀족들도 이해를 하게 됐지만 이번엔 동생은 더 심한 개혁들을 주장하니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결국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임기가 1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6번, 7번도 돼요. 그래서 계속 재선을 해야 되는데 삼선에 도전했다가 삼선이 이렇게 표 분석을 해보니까 도무지 안 돼. 왜? 귀족들의 클라이언테스가 평민 중에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같은 평민이지만 귀족 편을 들어서 다른 귀족의 우호적인 사람을 호민관으로 지지를 하는 거예요. 표 분석을 해보니까 삼선은 도무지 안 될 것 같아. 자기 임기 중에 이 개혁을 마쳐야겠다. 그래서 무리해서 서두르다가 결국은 이제 유혈 충돌로 가게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 포로 로마노 여기 효수당하죠.